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7월 주도주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입니다. 7월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기업 하나, 세계 1위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6,5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댓글까지 남기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주도주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댐이 폭파가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헤르손주의 카우카 댐이 폭발로 파괴됐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우카 댐이 파괴된 게 누가 파괴한 거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가 댐을 폭파한 것을 우크라이나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테러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야, 야, 러시아 너네가 부셨지? 야, 너네가 지금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 부신 거는 테러다. 너네 지금 선 넘은 거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왜 핵심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느냐? 카우카 댐은 우크라이나 남부에 물을 대는 핵심 기반 시설 중 하나고요. 유럽 최대 이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대고 있는 이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카우카 댐이 무너지면은 이 자포리자의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우카 댐이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식수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이나 당국은 침수 지역에 있는 17,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를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4만 명 이상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주거 지역들, 그러니까 댐 하나가 부서지면서 들어오는 피해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걸 러시아가 부셨다라고 거의 확정지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너네 미친 거 아니니? 라고 했는데 진짜 이걸 러시아가 부셨냐?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댐 폭파 주체입니다. 미국이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리 아니야 라고 한 믿음이 없죠.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댐 폭파 주체를 두고 아직 단정 짓지 못했다.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모르겠는데 미국 고위 당국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댐 폭파 주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걸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편인 미국이 러시아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러시아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진짜 모르겠는 거죠. 댐은 카우카 수력발전소 전력 공급도 돕고 있고 인명과 생계 손실 이외에도 에너지 안보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수력발전소에서 에너지도 돌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댐이 관장하고 있는 게 원전, 뭐 수력발전 또는 그 밑에 농사 짓는 부분들, 인명 피해 등등 정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고 또는 우크라이나 자체에 많은 이득을 끼치고 있는 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댐 폭파가 누구 소행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일단은 이 댐이 폭파된 이유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터졌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부셨던 간에 러시아가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이게 댐이 폭파될 일이 있었겠니? 라고 일단 책임을 전가를 한 거죠. 그래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대사도 이번 폭파의 주체에 대해서 일단은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러시아가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러시아 잘못이라는 거죠. 너네가 전쟁 안 일으켰으면 이렇게 댐이 폭발할 일은 없었을 거다. 그래서 누가? 우크라이나가 보복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죠. 우크라이나 대반격. 7개 마을 탈환, 러시아 다른 댐도 파괴. 이 뭔 소리냐? 우크라이나가 지난주 대반격을 시작한 후에 남동부의 약 100km 전선을 따라 러시아 군대로부터 7개 마을을 탈환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격이 좀 완벽하게 성공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선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7개 마을을 100km에 걸쳐서 탈환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그런 적 없는데 우리는 탈환 시켜준 적이 없는데 우리 마을 뺏긴 적이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다. 실제 그 마을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올라오는 게 조금 부담됐는지 우크라이나 군이 더 남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모크리알이 강에 있는 소규모 댐 폭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일단 부담이 좀 되긴 했죠. 그래서 댐을 좀 폭발을 시켰다. 뭐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는 없겠지만 당연히 올라오는 데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서방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말 그대로 친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이 됐다라고 완벽하게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확실한 게 없어요. 댐을 누가 부셨니? 러시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했니? 그것도 잘 모르겠어. 다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성공했다. 근데 러시아는 실패했다. 근데 우크라이나 댐은 러시아가 부셨다. 근데 미국에서는 러시아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매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누가 야 이렇게 지속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우크라이나 대반격 몇 개월 지속될 거다. 무기 지원 필요한 만큼 해줄게. 뭐 시간 끌어봐라. 괜찮다. 우리가 도와줄게.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3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몇 개월 이어질 수 있다며 필요한 자원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군사적 노력을 멈추기 위해 러시아에 벌을 주는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우크라이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에 벌을 주기 위함이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지원은 우호적인 조건의 회담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 좀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조금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좀 불리하고 좀 우크라이나가 약한 모습이 아니라 좀 대등한 느낌으로 회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지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지원을 하는 거지. 이걸 박살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리스크를 지고 싸우기 위해서 내가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거죠.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제 전쟁을 16개월 만에 1년 4개월 만에 끝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발언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좀 끝을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 독일 총리가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뭐 이 지원까지 발표했으면은 러시아가 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러시아가 뭐 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
내달 벨라루스에 전술 핵 배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이제 가지고 놀겠다. 이게 내 최고의 무기다. 얘기를 하는 거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이 전술핵 무기 배치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게 갑자기 뭐 핵하자 이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은 앞서서 오는 여름까지, 그러니까 7월, 8월까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에 핵 배치를 하겠다고 애초에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3월에는 여름이면 아직 좀 멀지 않았나라는 느낌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벌써 여름이 온 거죠. 그래서 언제? 내달. 정확히 말하면 한 7월쯤에 이제 핵 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내가 봤을 땐 최악의 무게입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군사 외교는 물론 경제 행정으로도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나토를 좀 견제하는 용도로 벨라루스에다 핵을 놓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이거죠. 서로 친하니까 거기다 핵을 놓게끔 배치를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엔 벨라루스가 또 참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친하고요. 아, 지금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우크라이나가 말 뭐 7개를 점령했니 안 했니 하니까 좀 본때를 보여주자 하면서 핵 무기 배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이러면은 진짜 오히려 이 두 개가 악화되는 관련주를 찍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는 사실상 진짜 서로 감정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토에 가입을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협박해서 나토에 가입 안 시키는 게 정답이에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 뜻은 뭐냐면 진짜 핵을 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점령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핵을 들었다. 내가 7월에 핵을 배치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보다 더 심한 말 또는 이거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 지금이 최악이다. 관계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거를 왜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한 행동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죠. 포로 교환이 성사가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서로 댐도 부시고 서로 죽이고 뭐 한다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약 200명 규모의 포로 교환이 성사가 됐습니다. 서로 간의 포로를 정말 깔끔하게 서로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최근에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너가 있어 보이죠.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 측은 각각 군인 95명, 94명 포로 교환을 진행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국군이 항전했던 즈미니 섬과 마리오폴 소재 아조스탈 철강 공장 포로를 송환을 했다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군 포로 일부를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데리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서로 간에 약 100명씩 포로 교환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 적국에 잡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 약 200명이 고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쟁 중이고 최악이고 서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과연 이 포로 교환이 성사가 됐겠느냐? 당연히 이것조차도 안 됐겠죠. 근데 포로 교환이 성사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서로의 관계가 보기보다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 최악이라면 오히려 조금의 긍정적인 신호가 생겼을 때 오히려 수혜 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가 최악인 상태에서 조금의 이슈만 있어도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에서 어떤 게 호재가 될까요? 당연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호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호재가 돼야겠죠.
대한민국의 호재가 될 만한 이슈는 이거다. 바로 1200조 규모의 재건이겠죠. 서로 간에 화해가 조금 되거나 조금 괜찮아지는 무드가 생긴다. 그럼 바로 부서진 거, 고장난 거 고치러 가야죠.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재건 비용이 1200조다. 한국 기업 협력해달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한민국을 언급을 해서 한국이 도와달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약 1200조 규모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 기술력 좋으니까 협력 좀 해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길 희망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원목 말 그대로 건물 부서진 거 회복하고 도로 부서진 거 회복하고 뭐 그 정도인데 1200조나 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만큼 뭐 완벽하게 새 것처럼은 아니어도 회복하는 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돈이 얼마나 든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기반 시설 복구가 아니라 이왕 짓는 거 새로 짓자는 거예요.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 우리 흔히 얘기하는 AI 그리고 5G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 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제 완전히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 이왕 새로 짓는 거 그냥 원래대로 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고요. 이 우수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대한민국을 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재건 사업 규모는 1200조, 10년에 걸쳐 진행이 되면 1년에 120조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관계,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될수록 이슈가 크시겠죠. 아니 근데 뭐 그냥 샤라웃 할 수 있지. 그냥 한번 한국 기업 도와줘. 진짠가요? 예, 진짜입니다. 또 얘기했어요. 한국 재건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한국에서 답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지를 표명하며 전후 재건 및 복구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한국은 전후 성공적인 재건 및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경험,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 EBRD에 우크라이나 사업 설명을 위한 특별 세션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네요. 그럼 지금 보니까 관계가 조금만 회복돼도 1200조 이 재건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재건 기대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에는 한국을 계속 원한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어느 기업이 세계 1위고 어느 기업이 그렇게 수혜를 많이 받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데모입니다. 데모는 이제 우크라이나 1200조 사업에 수혜를 입었던 기업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정부 조달 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에 수혜를 입었던 그리고 매번 재건 이슈가 있을 때 대장 역할을 했던 기업이 데모입니다. 어태치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크라이나 1200조 재건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데모 실적도 괜찮고 기업에 대한 기술력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마찬가지로 중장비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건을 하려면 중장비 필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휴전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강세가 나왔습니다. 재건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데모입니다. 데모가 주가 급등이 크게 나왔다가 최근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한 3, 40% 정도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는 추세 반등, 추세 상승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에버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버다임은 주가가 사실상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최악이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재건수혜주 데모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면은 혹시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면 되고요.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시장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이 7만 명 달성 자료 누르시면은 쭉 밑에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저희가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14일, 6월 13일, 10일, 9일, 8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해 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